예,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많이 바쁩니다. 예, 바쁜데 또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과 좀 옛 이야기다 하면서 머리도 좀 쉬우면서 또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 뒤에 사진이 보이죠? 예, 일본에서 제가 생방송 하던 그 모습인데요. 예, 그래서 제 얼굴과 옆에 북한 우라늄 생산 공장 그 전경이 지금 뒤에 지금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우라늄 생산 공장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아파트 같은 건물이 보이죠? 이게 바깥에서 보일 때는 4층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이렇게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이고 3층에 제 사무실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 우라늄 생산 공장을 조업할 때 그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우라늄 생산 공장은 1990년 6월 20일에 그 조업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오픈 행사를 조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조업을 앞두고 이 공장 이 시운전을 하잖아요. 시운전을 하는 것을 비디오로 다 찍어 가지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비서한테 1호 보고를 올린다고 하죠. 1호 보고를 올리고 나서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지금 언제 조업을 한다 하고 비디오로 다그 시운전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1호 보고를 올린 상태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비서한테 1호 보고를 올린 상태에서 설비 사고가 발생했죠. 그 사고가 어떤 사고였나 하면은 이 우라늄 탱크 그 안에 그 액을 저어주는 교반기가 있거든요. 프로펠러 날개가 달린 교반기가 있는데 이 교반기 축에서 기름이 새는 거예요. 큰 사고였죠. 이 교반기에서 이 축을 따라서 기름이 새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이 치차가 다 열 받아가지고 마모가 되고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라늄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우라늄 탱크 그 액을 저어주는 이 교반기를 어디서 설계했나 하면 평성이라고 하게 되면 북한의 과학단지, 과학자들이 있는 그 과학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평성 설계연구소에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작은 북한의 기계공업의 북한 기계공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대한중기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업을 앞두고 그것도 언제 조업을 한다 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비서한테 1호 보고가 다 올라간 상황에서 비디오 촬영까지 다 해서 1호 보고 올라간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평성설계연구소하고 대한중기계 그 제작자들 저희들 불러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답이 없나 하면은 평성설계연구소에서는 자기네 설계에 전혀 오점이 없다. 예, 설계는 완전 무결하다. 이런 주장이었고 또 대한중기공장에서는 자기네는 설계대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한테도 책임이 없다. 예, 이런 엇갈린 주장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 우라늄 생산 공장에는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그다음 영변 핵시설에 있는 핵물리대학, 그리고 함흥에 있는 화학공대 이런 북한 인류대학을 졸업한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게 지금 몰려와 있는데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북한 최고의 두뇌를 짜내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누군가는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병업 비서가 저한테 그 제작 공장 대한중기공장 거기 가서 원인을 찾고 그리고 어떤
원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고의 원인이 발생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책임자를 끌고 오라고 저한테 이제 지시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중기의 공장에 제가 저희 그 세법비서 한 명을 데리고 그 공장에 찾아가게 됐는데요. 출장 가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이 우라늄 생산 공장에서 제가 이때가 89년도거든요. 그때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89년도인데 그때 제가 만으로 29살에 제가 부직장장으로 제가 근무할 때죠. 부직장장으로 근무할 때인데 그래서 직장 내 그 수리 비서 수리 작업반에 이제 세법 비서를 데리고 대한중기계 공장에 이제 출장 가게 됐습니다. 예,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지금 보이는 이 공장 건물이 대한중기계 공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인물이 북한의 핵개발을 주도한 전병헌 비서입니다. 전병헌 비서고요. 제가 남한으로 오게 된 어떤 동기도 이 전병헌 비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데 그건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한중기계 공장에 가게 되면은 710호 지휘부가 있습니다. 710호라고 하는 것은 710호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쌈짓돈과 같아요. 말하자면 핵개발 자금이에요. 주석 자금. 주석 자금 중에서 핵개발에 특별히 배당된 할당된 핵개발 자금이에요. 그걸 710호 자금이라고 하는데 북한에 이제 은행들에 가게 되면 특수 자금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710호 자금을 다룹니다. 예. 그래서 북한 그 기계공업을 상징하는 북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금 일부만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아주 큰 규모예요. 예. 대한전기공장하고 같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대한연합공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공장에 가게 되면 710호 지휘부가 있어요. 여기에서 핵개발 관련된 이 설비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총괄하는 그 710호 지휘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출장 가서 우선 710호 지휘부에 찾아가서 책임자를 만났죠.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전병헌 비서, 이 전병헌 비서가 이래 해서 나를 이게 출장으로 파견했다. 그런 그 사실을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710호 그 책임자가 저를 어디에 데려가는가 하면은 이 연합공장, 연합당 청사를 데려가서 책임 비서와 이제 만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책임 비서가 자리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89년대 북한의 그 전반적인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대한중기계 공장도 정상 가동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임 비서가 그 현장에 가서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현장 방문을 하고 좀 늦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 비서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병헌 비서가 파견해서 제가 실태 조사를 왔다고 원인을 찾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책임자를 제가 데려가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책임 비서가 상당히 경직돼가지고 왜냐하면 이 710호 핵개발과 관련된 이 710호 자금이 관리되는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이 있게 되면은 바로 군법에 의해서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전병헌 비서가 저를 이 대한중계 공장에 보내면서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시를 받고 이 공장에 갔기 때문에 책임 비서도 상당히 저를 만나서 경직돼 가지고 저를 어디 데려가는가 하면은 이 공장, 이 대한중계 공장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많은 이제 공작 기계들이 이렇게 쫙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이 건물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710호 직장이 있더라고요. 710호 직장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 드릴 것은
이 공장에 710호 지부가 존재하고 또 이 공장 안에 들어가면 여러 직장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가니까 710호 직장이 있더라고요. 그 710호 부직장장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핵 개발과 관련된 이 설비만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710호 부직장장을 만나 가지고 내가 이 전병업 비서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그런 사연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 원인부터 알아야 되니까 이 우라늄 탱크를 저어주는 이 교반기의 축에 따라서 기름이 새는데 이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을 이렇게 우선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710호 부직장장이 용수 2개를 가져오더라고요. 용수 2개를 가져왔는데 어떤 용수인가 하면은 그 일본에서 수입된 그 스프링 있죠. 북한에서는 용수철이라고 하는데 그 스프링을 2개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무줄 같아요. 고무줄 같은데 이 스프링 어디 쓰이는가 하면은 이 교반기에서 이렇게 축을 따라 내려가는 고무 리데나가 있습니다. 바킹 역할을 하는데 리데나 북한에서는 그걸 리데나라고 하는데 그 리데나를 감싸는 그 스프링이죠. 근데 이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질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서 북한에서 자체 생산한 그 스프링은 떡새 같아요. 이게 한번 늘어나면 잘 줄어들지 않아요. 그 정도로 기술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수입한 그 스프링은 겨우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재고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이 스프링이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 평산 그 우라늄 생산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 설비들이 몽땅 일본에서 수입한 그 스프링으로 딱 감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을 따라 기름이 새니까 그 기름이 새는 원인이 스프링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제작 과정에 대해서 그 설계에서부터 다 검토를 하고 나서 이 방식 가지고는 이 원인 퇴치가 말하자면 축을 따라 기름을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710호 부직장장한테 제가 그랬죠. 모헬트 2평방만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당신네 끌고 가지 않겠다. 근데 모헬트 2평방만 나한테 주면 내가 그것만 가지고 가겠다. 당신네 끌고 가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가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720호 부직장장이 그 핵개발 설비를 담당하는 그 직장이죠. 그 710호 부직장장이 큰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정말 그러시겠는가 그러더라고요. 예? 저한테 끌려가서 어떤 군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처럼 사시나무를 떨듯 했는데 제가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끌고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헬트 2평만만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얼른 뛰어가서 그 모헬트라고 하게 되면은 양탄자 비슷해요. 양탄자 비슷한데 공업용으로 나오는 양탄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주 압축된 그 이제 공업용이죠. 그걸 이제 모헬트라고 하는데 그걸 2평방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당시 경제 상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이 대한중개공장에 가서 여기에는 북한 전역에서 온 이 출장 인원들이 많거든요. 여기 와서 이 설비를 받아가기 위해서 전국 북한 전역에서 지방 공장들에서 온 그 출장 인원들이 많은데 그 여간에 가게 되면 한 방에 10명 이상씩 있어요. 좀 이 대한민국의 이런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른 시스템인데요. 북한은 그래요. 여간에 가게 되면 그게 이제 보통 뭐 10명 정도가 있어요. 예, 그런데 들어가니까 북한 전역에서 이렇게 많은 출장 인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가고 또 자재를 이렇게
설비 자재를 이렇게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북한이 경제가 무너지면서 그 설비 자재를 받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보름치도 이렇게 그 머물러 있고 많게는 한 달씩도 머물러 있는 그런 출장 인원들도 있더라고요. 출장원들도 있는데 근데 이가 득실득실 그래요. 예, 남한에서는 그 이가 60년대에 이렇게 사라졌나요? 예, 60년대 그 이가 사라졌는데 그때 북한 이 여관에 가니까 그 출장원들의 그 피를 뽑아 먹은 그 이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출장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침마다 이제 자재가 이 대한중개공장 그 정문에 가면 자재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줄을 쫙 서는데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어디서 이제 와서 출장원들한테서 그것도 순서가 있거든요. 공급 대상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710호입니다. 핵개발과 관련된 710호고 그 다음에 주석본토, 그 다음에 이런 군부, 그 다음에 이경제 이런 순서들이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게 순서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주일, 2주, 막 한 달 가까이 뭐 이렇게 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필요한 자기네 공장에서 필요한 설비 자재를 받아가기가 하늘이 별 따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디서 왔는가고. 그래서 제가 710호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모든 순위에서 맨 첫 순위가 710호이기 때문에 주석 본토보다 더 앞에 있는 예? 그 특별 대우를 받는 그 순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모헬트를 받아가지고 이평봉 제가 가지고 다시 평산 우라늄 생산 공장으로 갔죠. 그 아까 그 사진 다시 좀 띄워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 공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우선 이 대형 설비들, 이 교반기들을 다 이제 분해를 했어요. 일단 먼저 한 대를 분해해가지고 고무 리데나를 드러내고 그 일본에서 그 수입된 그 용수도 빼고 예? 그 리데나를 드러내고 대신 이 모힐트 가지고 감아줬어요. 모힐트 가지고 감아주고 딱 압축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딱 시동을 걸었는데 대성공을 한 거예요. 예, 기름이 새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가 이 설비를 살린 거예요. 만약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정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아이디어 하나가 이 설비를 살리고 여러 사람의 신변을 위험에 처했던 그 신변을 제가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야로 이제 그 노동자들을 주야로 이게 낮교대, 밤교대 원래는 3교대인데 이게 2교대로 편성을 하고 북한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전투를 한다 그래요. 예, 생산 전투, 뭐 어떤 이 교반기를 살리기 위한 말하자면 이 우라늄 생산 공장을 조업하기 위한 제 날짜에 그 조업기를 보장하기 위한 전투 조직을 한다 그러죠. 북한에서는 전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현장에서 제가 그걸 전투지휘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우라늄 탱크에 설치되어 있는 그 교반기 다 드러내고 다 이제 그 고무 리데나 대신에 또 일본에서 수입한 그 용수 대신에 모엘트를 이렇게 감아주고 축에 감아주고 조여주고 이런 작업을 주야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교반기 설비들을 한 대 한 대씩 살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일 지나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일을 하면서도 이제 끄떡끄떡 졸고 그런데 이제 청정 기준기로 해서 챔버로크로 해가지고 대형 설비 그 무거운 뭐 1톤씩 나가는 그 설비들을 이렇게 왔다가 이게 수백 킬로씩 나가는 그걸 이렇게 옮기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위험이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노동자들이 이렇게 피로해가지고 졸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 주일 넘게 제가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숙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오랜만에 제가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집에 나갔습니다. 집에 나갔는데 제가 목적이 있었죠. 그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서 줄 것이냐 그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귀가를 이렇게 집에 나갔죠. 예. 그때 제 와이프가 이 바이올리스트이기 때문에 제 와이프를 그 현장에 데려와서 바이올 연주를 해주면 노동자들이 그 사기를 좀 북돋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제가 오랜만에 이제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그 와이프가 애들 엄마가 상당히 이렇게 그 저한테 집에 들어서자마자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불만을 터뜨리는데 왜나 하면 그날 그 장인 생일이었어요. 장인 생일이었는데 아무리 바빠도 북한에서는 가시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예, 처갓집 그 장인을 가시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 친정 아버지, 가시 아버지 생일 때는 잠깐이라도 나왔다 갈 수 있지 않느냐, 술 한 잔 부어드리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 불만이 있죠. 그래서 제가 내가 몰랐거든요. 저희 그 장인 그 생일인 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몰랐다. 그러면은 우리 그 출근하는 우리 그 직장 노동자한테 좀 알려주지. 그런데 잠깐이라도 이렇게 나왔다 갈 수 있었는데 장인 어린한테 술 한 잔 부어드리고 갈 수도 있었는데 왜 알리지 않았냐 하니까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알리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처갓집에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서 저한테 주라고 이제 그 조찹들하고 뭐 술 뭐 이런 것들 음식을 준비해서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장인한테 그 생신에 술을 이렇게 부어 드리는 것이 제 도리인데 오히려 사위한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 조차떡을 단 하나도 제가 입에 대지 않고 그대로 싸가지고 와이프 데리고 그리고 또 바이올린 연주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이올린 통도 들고 그리고 제가 이 공장으로 다시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밤 12시가 지나가지고 노동자들 극도로 피로가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휴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그 장인 생일상에 올려놨던 그 조찰떡을 이제 또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그래서 또 그 노동자들한테 또 와이프가 술도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다 이렇게 따라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이제 피로를 풀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노동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아닌 그 서비스에 그런 어떤 진심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노동자들이 피로를 풀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작업을 계속 연장해 나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제가 그 당시 조업을 앞두고 이 우라늄 생산 공장의 조업을 앞두고 가장 큰 난제였던 그 사고의 원인을 제가 해결한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전병헌 비서가 이 현장까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현장까지 찾아와가지고 저를 그 오후 2시 때면은 이제 그 사장단 회의를 하거든요. 여기서 사장단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가끔 그 전병헌 비서가 직접 이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 박성봉 제1부 부장이 내려와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이제 그분은 계속 매일같이 있었고 그랬죠. 근데 그 설비제가 다 이제 살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전병헌 비서가 직접 현장까지 왔더라고요. 현장까지 찾아와 가지고 제 기름 묻은 손을 이렇게 막 잡아서 막 악수를 하면서 네가 영웅이다 하면서 네가 영웅이다. 이제 그렇게 막 이제 극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게 그 북한이 따라다니면서 그 물티슈 있잖아요. 그때 물티슈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구경하기 힘든 거였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구경도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 물티슈를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서 전병헌 비서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 기름진 손을 막 잡아서 이렇게 막 압수하니까 기름이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병헌 비서가
물티슈를 가지고 손 닦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한민국에 오게 된 동기가 이 전병헌 비서하고 좀 이렇게 밀접한 어떤 그런 연관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예, 오늘은 우리나라는 이 생산 공장을 조업하면서 있었던 이런 일화를 제가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또 흥미진진한 진실을 그런 다음에는 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차 핵사찰 할 때 북한에서도 국제사회에서 1차 핵사찰 할 때 제가 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핵사찰 1차 핵사찰을 그 1차 핵사찰에 숨겨진 그 비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